자,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그 내용이고, 어쨌든 피노체트가 강압적으로 군사쿠데타를 집권을 했고, 굉장히 국민들을 탄압하면서 어쨌거나 경제 성장이라는 큰 틀을 마련했고, 국가 발전의 큰 아젠다를 제시했고, 그 제시한 아젠다에 의해서 칠레는 어느 좌파가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누가 집권하든 간에 큰 흐름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죠. 대표적인 게 개혁개방, FTA 체결을 통한 개혁개방. 자, 사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그렇게 구조조정이, 산업 구조조정이 쉽게가 안 되죠. 한국도 그 5.16 산업 구조조정을 했었고,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이 이렇게 쉽게는 안 되고, 어쨌거나 칠레는 국가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을 조성했고요.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죠. 2000년 1월 좌파 연합 출신의 니카라고, 다시 말해서 아옌데 이후에 칠레 역사상 두 번째로 그 사회주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됐고요. 저번 시간에 299페이지에 책 보라고 했죠. 이 책 보면 여기 신문 기사가 나와요. 이 책 299페이지에 이 사람이 라고스인데 머리 기사가 뭐라고 썼어요? 사회주의 칠레 큰 변화 없을 때. 그러니까 사회주의 칠레라는 거는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칠레를 본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칠레 큰 변화 없을 때. 정책적인, 특히 경제 정책 운영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그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이게 그 대외 추세, 이 국가의 정책이 정권 바뀌다가 갔다 하면 이게 대외 투자가 위축이 돼요. 투자했다가 정권 바뀌어서 엉뚱한 얘기하고, 이번 정권에서 경제 성장 목표, 다음 정권에서 복지 위주, 세금 올리겠다 해버리면은 이게 어느 기업이, 여러분들이 외국 기업이라도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불안정이 심하죠. 그 라고스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뭐 궁정장제의 청산에 노력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피노체트가 대통령 물러났지만 종신 상원의원직을 차지했고, 종신 그 국가원 그 합창의장직을 장악하면서 군부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임명직 상원의원제를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임명직 상원의원이 뭐냐면, 상원의원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일정 숫자의 의원들은 임명직으로, 그 임명은 누가 하냐? 피노체트가 주도하는 군부에서 임명을 하게 하고, 그래서 안정장치를 마련해놓고 퇴임을 했고요. 이 사람 굉장히 인물은 인물이야, 그렇죠? 그 시카고 학파에서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60년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신자유주의가 70년대 칠레에서 처음으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실험이 됐고, 그래서 이 칠레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여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일단 국영기업을 민영화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관세를 인하해야 되겠죠.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무한 경쟁을 시키고, 경쟁력이 없는 산업 부분을 어떻게 해요? 도태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 부분을 집중 육성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뭐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는데 수요성이 누누했지만 소득 분배가 일어나잖아요.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특정 계층에만 경제 성장이 모든 부가 집중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취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건 맞는데 일자리가 창출이 될까 안 될까? 일자리가 창출은 안 돼요. 자, 그리고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강화시키죠. 언제든지 정리 해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노조를 약화시키는 게 또 핵심 포인트죠. 경제는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실업률이 지금 경제 성장했는데 일자리 창출 안 돼요. 그리고 90년대 말부터 경제 성장이 둔화돼요. 요거는 무슨 시점하고 일치하느냐? 90년대 뭐가 나왔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그렇죠? 우루과이 라운드 얘기가 나왔죠? 그 어젠가 뭐 응답하라 1993가 드라마 보니까 뭐 우루과이 라운드
1회. 그치, 1회 뭐 보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나오지. 1회 우루과이 라운드 보니까 뭐 신문 나오고 뭐 신문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보고 있다가 뭐 어떻게 뭐 잡혀가고 경찰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90년대 초반에 한국 대학가도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하는 시위가 극심한 고들 예도 아니었었고요. 우루과이 라운드 그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 어떻게 돼요? WTO 국제무역기구가 창출됐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경쟁 국제무역 역할은 뭐예요?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그렇죠? 90년대부터 FTA 논의가 본격화됐죠. 한국도 이해나였고 뭐 쌀 시장도 개방해야 돼. 모든 거를 장벽을 드러내자는 거고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거기에 모두 동참을 해요. 경제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도 90년에 들어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가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80년대까지 몇백 프로의 인플레를 고생하다가 90년대 들어서서부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또한가 환율이 안정돼요. 환율이 잡히고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고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도 한 자리로 잡히고 그러다가 이게 자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뻥 터지는 게 어디서 터져요? 태국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하죠. 바티발, 그래서 태국에서 어디까지 이어져요? 한국을 거쳐서 라틴 아메리카까지 풍이 이어붙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가불안하고 한국도 IMF, 태국 난리가 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들 그때 들으면서 저도 기억 안 나겠네. 아버지 그때 고생 안 했어? 기억나? 아버지는 아직 그때 젊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타격을 가장 타격이 많았던 게 그 당시 40대 중반 후반이면 30대 아버지는 그때 30대 중반이셨거든요. 그때 보통 4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아직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일자리 할 게 없고 그래서 하루에 진짜 자살하는 수가 되게 많았어요. 한강에서 시체가 떠내려오는 게 하루에 몇 구씩 건져 올렸으니까 정말 암울했던 97년, 98년도였고요. 근데 그런 게 한국적인 상황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가 했던 거였고 칠레는 IMF 같은 위기를 겪진 않아요. 하지만 경제 성장이 97년, 98년 아시아가의 경제 위기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아시아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내려앉게 돼요.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신경제주의에 대한 반감이 칠레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라틴 아메리카에도 확산해요.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이때 신경제주의에 대한 반감이 확산이 돼가지고 결국 어때요? 그때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집권을 못하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계기가 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97년, 98년, 99년 접전으로 전부 우파 정권이 싹 무너지면서 좌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좌파들이 집권을 하죠. 요거는 나중에 다른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심지어 칠레까지도 그 다음에 그 우루과이도 마찬가지고 뭐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등 상당수 국가에서 남미 국가들에서 좌파가 집권하고 유일한 예외는 거의 멕시코였고 콜롬비아였습니다. 자, 근데 라틴 아메리카도 사회주의 정권 좌파가 집권해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국가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냐? 대표적인 칠레. 브라질도 좌파가 집권하지만 대통령 룰라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별명이 다이어트 룰라라고요. 노동운동, 강성 노동운동가였는데 성공 공약을 싹그리 무시하고 대통령이 된 순간 완전히 우야음에서 브라질을 그 경제 성장시키고 그 오늘날 브라질을 10대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을 마련해 준대요. 브라질 남미 좌파 정권할 때 다른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말 이후에 남미에서 좌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좌파 정권이 집권하지만 경제 정책을 우양하거나 아니면 좌파 정권이 들어가지만 경제 정책은 여전히 좌를 하는 집권 두 개로 나누게 돼요. 아니면 멕시코나 콜롬비아처럼 뭐 큰 틀은 두 개고 멕시코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처럼 항상 뭐예요? 항상 우파가 집권하는데 이런 나라는 대표적으로 누구 영향이 강해요? 미국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좌파가 집권해서 경제 정책을 우양화한 나라는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했고 좌파 정권이 집권해서 경제 정책의 좌양좌한 나라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죠.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가 있죠. 대표적인 게 또 아르헨티나가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 정권 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건 21세기 라틴 아메리카 큰 흐름 현상이었어요. 이거는 뭐 한국도 그때 상황 같이 맞맞아 돌아갔고, 그래서 그 역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고. 자, 책을 보도록 하세요. 책을 보면은 안 갖고 싶거나 뭐 안 샀거나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기억해놨다가 집에 가서 보도록 하세요. 보면은 305페이지에 나와요. 305페이지 보면 내가 읽어줄게. 안 갖고 온 사람. 라고스 중간쯤에 라고스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셈이었다.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적이 피노체트를 칠레의 군부. 피노체트를 공격하는 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도 같았다. 칠레의 반절, 하지만 칠레 국민이 정확히 한 50% 정도가 피노체트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했죠. 나머지 50%는 증오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피노체트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영국의 병상에 누워있는 늙고 지친 84세의 노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피노체트가 1989년에 관저에서 물러났어요. 대통령이 물러났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선거 정치에 대통령이 됐는데,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피노체트는 아무도 못 건드렸고, 처음으로 아엔데의 정신을 계승하는 라고 대통령이 사회주의 정당에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지만, 이 사람도 공약은 피노체트를 응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공약은 공약이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지만 실제적으로 체포해서 칠레 감옥으로 데려오는 액션을 취할 수 없었고, 영국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영국 정부에 요청해서 인권 유린 혐의로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을 구금하라고는 명령했는데, 어차피 뭐 이제 죽을 나이가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구금해봤자 뭐 제발로 걸어다닐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러다 영국 병 죽어요 결국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존해요. 뭐 나이 2006년도에 죽어요. 이미 그 뭐 병약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상태에서 그 대통령이 상군사령관 해임권 부활시켰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피노체트만이 상군사령관을 임명하고 피노체트만이 상군사령관을 해임할 권한이 있었어요. 임명권을 못 갖고 오고 해임권만 부활시켰어요. 종신직 임명 및 칠레 피노체트가 종신직 상원의원이었죠. 그거를 폐기하고요. 임명직 상원의원제도 폐지하고, 피노체트를 인권 혐의로 기소해요. 거의 죽을 때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도 혼미한 상태에 기소하고, 결국 2000년 12월 심장병을 숨지죠. 그래서 가고사 청사는 사실은 칠레에서는 이 정도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2006년 3월 11일 좌파인 미첼 바체레테 대통령이 취임했죠. 이 여자. 자, 사진을 보세요. 대충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많은 걸 보여요. 여러분들 신문 볼 때 사진을 보면 사실 기자들이 신문 뽑을 때요, 사진을 아무렇게나 보지 않고요, 글로 못하는 거를 사진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문 볼 때 여러분들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치인들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위치를 가운데 두는지, 오른쪽에 공백을 두는지 등등 여러 가지 기법이 상황인데, 그것만 이해해도 정말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보세요. 깃발 들고 있죠? 웃고 있죠? 인상이 어때요? 차가워 보여요?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섰어요. 칠레 독재도 상처받고 경제 성장을 했고, 라틴 아메리카 어떤 국가보다도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 성장을 이뤘고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됐고 민주화도 이뤘고 부정부패를 넣고 많은 걸 이룬 칠레였어요. 하지만 상당수의 칠레 국민들은 상처받고 지쳐있고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칠레 경제 성장이 그거를 누르지 못하고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제일 잘하는 게 따뜻한 이미지로 보듬었어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 그냥 보듬었어. 보듬어서 보듬는 게 중요해 지도자는.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거의 칠레 국민의 80%가 퇴임 시에까지도 80% 이상의 지지를 보였고요. 그런 지도자가 라틴 아메리카에 두 명 있어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칠레의 이 여자. 지도자가, 차가운 지도자가 나타날 때가 있고 따뜻한 이미지 지도자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칠레는 상처를 보듬고 웬만큼 밀어놓고 일어났고, 그때 마침 잘 나타났죠. 이용 경력이 미혼모였어요.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칠레는 카톨릭 신자 비율이 89%의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예요. 특히 칠레는. 그리고 이민계도 독일하고 스위스 이민계가 많아요. 독일, 스위스 얼마나 보수적인 국가들이야. 그래서 칠레는 다른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신자 비율이 대부분 90%가 넘어. 칠레도 마찬가지고 카톨릭 신자가 있는 국가 중에 특히 보수적인 국가가 칠레였고, 또한
독재 정권이 몇십 년 동안 집권했다는 것은 독재 정권들이 절대 용납 못하는 게 뭐냐면 독재 정권 안에서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보통 독재가 있는 데는 국민들을 억누르게 돼요. 억누르게 되고 항상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절대 반대하는 게 개인, 동성 간이 결혼이라든지 군대에서 동성 간이 연애라든지 이런 거 절대 막게 되고 이제 보수적인 특히 임시의 중과 낙태 같은 거 철저히 막게 되고 굉장히 칠레는 보수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영역이 미혼모라는 건 사실은 사회적으로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변부에 있다는 얘기인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됐죠. 아버지 얘기했죠. 그 아옌데 대통령 시절에 공군 사관학교 교장을 했었고요. 쿠데타 일어나자마자 반대파의 대표로 지목돼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엄청난 고문 끝에 살해를 죽임을 당하고요. 결국 이 여자도 반종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됐고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당하고 결국 후에 추방당하죠. 고문을 당해서 피노체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매칭이 아닐 텐데 사실은 그 정치 보복 같은 것들 다른 나라한테 도둑는데 신경을 쓰고요. 그 시민들한테는 가혹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이게 뭐냐면 FTA 정책을 없애진 않을 거 계속 나가요. 피노체트가 만든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대로 나가. 대외 개방 나가고 하는데 단지 뭐예요? 사회 정책, 교육 있죠? 그 없는 자들한테 무상 교육이나 장학금 기회를 늘리고 의료 혜택을 늘리고 그래서 칠레 복지 정책 같은 걸 서서히 밀려나가기 시작하죠. 또 칠레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게 경제가 성장하기 그만큼 아르헨티나 같이 이렇게 했으면 국고가 바닥났을 때는 칠레는 이 경제 성장 같은 또 그런 여력이 생겼고 그리고 여성이 사회 진출과 교육의 창상을 굉장히 주장하죠. 그래서 칠레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한국 교육에 희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칠레에서도 대통령이랑 교육부에 직접 불러서 한국 교육 배우려고 했고 그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페루도 마찬가지고 라틴 상당 국가에서 한국 교육 이상적이고 내가 그래서 9월 말에 한번 출장 갔다 온 것도 그쪽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 교육에 대해 한국을 배우자 해가지고 그 포럼이 있어서 갔었는데 교육부에서 사람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줘요 한국 교육. 그래서 한국 딱 하나 보여줬어요. 근데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두 번째 높은 일본보다도 두 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다 좋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근데 그건 뭐였어?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이 하는 모든 거 깨는 거 정말 좋아요. 그냥 일본 사람이 하면 모든 기록을 이기려고 해. 그래서 일본 기록을 책에 2개 깼어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최단 시간 내에 그 노인층이 가장 많은 것과 전락했고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이 그 기록을 깼습니다. 80년대까지 한국의 젊은층 비율이 인구의 50%를 넘었어요. 내가 80년대까지는 내가 초등학교 때는 2부 수업부터 사람이 나왔어. 한 반에 80명씩 90명 되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학년이 1200명이었어. 지금 같은 고등학교에 한 학년에 300명밖에 없대요. 인구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 20반까지 있었어요. 80명, 90명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2부제. 오전에 가고, 사람이 많아서 오후에 가고. 지금 뭐,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지금 학생이 안 들어. 20반까지 있어요, 중학교도. 문 폐쇄 안 되어 있대. 학생이 없어가지고. 심각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묻지 마세요. 그 부담을 나는 안 줘. 여러분들이 다 떠나요. 그것도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번 돈이 30%, 40%가 아니라 50% 이상은 세금으로 다 내릴지 몰라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아프면은 굉장히 그 오래 그쵸? 그래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 좋은 거 젊은이니까 50%가 넘어요. 이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도 소비가 그만큼 예수가 진작이 될 수가 없어요. 젊은 층이 아닌데 나이 들어서 뭘 사겠어, 그렇지? 젊은 층이니까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티라를 하고 그렇지? 영화관도 가야 될 거야,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 할 때 저녁 안 먹고, 그렇지? 나이 들어서 뭐 데이트하려고 저녁 먹고 선물 사주고, 그렇죠? 자, 칠레의 과거사 청산기사 신문기사 한번 열어볼래요? 정한. 신문기사 다운 닫아놨니? 안 닫아놨니? 닫았어요.
칠레의 과거사 청소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내릴 때, 자, 17년간 백세 테러, 자남초정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가족이 살해당해 고문당했고 본인도 그랬고요. 과거사 청사의 유효기한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자, 내려보세요. 9월 말 되면 보름날짜 결렬할 시가 매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불법 체포, 감금, 고문, 살해, 주검육이라는 잔혹극이 희생양이 됐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내려오고요. 자, 계속 내려오고요. 피노체트 죽기 전에 한 얘기 있어요. 서서히 조용 법만이자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기로 하는 처음으로 죽기 전에 이 정도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려오세요. 단 한 사람의 실종자, 엄청난 사람이 사실은 실종자, 칠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엄청난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집 나오면 없어지는 거야.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칠레도 그랬고, 뭐 많은 국가들이 그랬고요.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그랬죠.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아르헨티나 같은 어떻게 잡아가지고 비행기 떨어뜨려서 태평양 바다에 떨어뜨려서 죽였고요. 워낙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다 보니까 이거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죠. 더러운 전쟁. 또 그렇게 죽으면 차라리 깨끗한 죽음인데 고문당하고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는 게 낫지.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주검을 찾는 작업을 먼저 이게 왜냐면 그들의 어머니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아들 죽은 건 이미 인정을 해요. 아들, 딸이 단지 주검만이라도 찾고 싶어 해서 아직까지 주검을 찾는 작업이 있는데 사실 찾을 수가 없죠. 바다에 던져버렸고 아니면 뭐냐 구덩이에 그냥 뭉텅비로 넣어서 밀어버렸는데 그게 뭐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 타고 있는데 투쟁은 계속할 걸 강조했는데 과거사 청소는 유효기에 없는 거고 이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에 굉장히 또 지지했죠. 자, 잠깐 특히 라고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 여자 임기하고 이명호 대통령 이 여자 임기가 겹치고요. 딱 PPT.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인 라고스 대통령한테 남미 가서 과거사 청산에 굉장히 지지한다. 한국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동참을 하고 한겨레에 크게 나왔었어요. 또 한 가지 그 라고 대통령 책에 나오는 PPT에는 안 나오고 그 사람 때 사회주의 정당이 접근했지만 한국하고 FTA가 체결된 게 언제였냐면 바로 그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한국하고 칠레하고 FTA가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사 청산 말을 하고 뭐 하든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그다음에 FTA 추진 뭐 이런 거 지속적인 체결 칠레의 경제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칠레 이 여자에 대한 디토 지지율은 칠레 역사상 최고인 80%예요. 2009년 기준 성공적인 경제 분야고요. 칠레 합법상 중임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중임과 연임의 차이를 아세요? 그치, 연서하는 무슨 거야? 연임가 그래. 전혁 박사한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중임하는 거는 연임은 대통령을 그만두고 두 번 연임, 미국 대통령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죠. 한 번 하니 한국은 연임도 안 되고 중임도 안 되고 연임이고요. 중임은 연속해서 못해요. 대통령 그만두고 한 텀인데 대통령 쉬었다 다시 하는 게 중임이에요. 칠레는 연임은 안 돼. 중임만 가능해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퇴임 때까지 유지했고요. 대통령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으면 하질 못해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중임하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했는데 이 당이 이렇게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참패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집권당이 대통령이 80%를 지지를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권당에서 누가 나가더라도 이 여자가 지지해주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로 생각해가지고 서로 공천을 받으려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결국 서로 막 잘 걸려 난리 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모르고 능력 없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도 이길 거라고 봤는데 왜냐면 집권 여당이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높은 지지가 됐지만 결과는 져요. 그래서 누가 그냥 우파 20년 만 1989년 칠레 피노체테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 20년 우파 피네라 대통령이 당선돼요. 이 사람은 정말 배에 기름이 낀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카톨릭 대학 수석 졸업한 엘리트예요. 하버드대 석박사 받고요. 3년 만에 수료했어요. 똑똑하죠? 란항공 대주지역. 나치 아메리카에서 제일 큰 항공사가 란항공이에요. 칠레 항공사였는데
페루고 뭐 주변 국가들 항공사를 다 응시해서 나치 아메리카 대부분 국가는 콜롬비아 아비안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란 항공이라고 보면 돼요. 브라질 바리기를 제외하고 나치 아메리카 최대 항공사고요. 대지주예요. 정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방송사 칠레비전서 재산이 몇 조 이상이 되는 사람이고 주식 평가액만 10억 달러 얼마인지 아세요? 주식 평가액만 10억이면 1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주식 평가액만 플러스 재산까지 자기가 몇 조가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원래 칠레는 이런 엘리트가 툴체타에서 집권을 했죠. 여기도 굉장히 이 사진 보고 웃는다. 뭐에 웃어? 사진 바라보고 뭐 웃기 생겼어요? 아니면 뭐 집권여당 참패기는 공천원이었죠. 국적한 이 사람도 하지만 사회당이 하고 있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책 변화 없을 것을 강조하고 실제로 어떠한 정책 변화도 없습니다. 또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처음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신문 기사 보면 알겠지만 2010년에 칠레프 코피아포 사무소 광산이 붕괴하여 광부 33인이 60을 해상하였는데 이게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파견되면서 그리고 칠레 국민이 똘똘똘똘똘똘 뭉쳐서 여기에 대응하고요. 칠레 정치인도 대응하고요. 또 이게 칠레 정신이 부각되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스부터 미국, 유럽의 모든 신문에 대해서 투표돼요. 심지어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마바야 제발 칠레 대통령으로부터 리더십을 배우라는 기사까지 뽑아내요. 또 그 얘기는 그때 미국에 그 허리케인이 불어닥쳤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미국에서 골프 치러 갔었고 구호품이 제대로 도착을 못했고 해가지고 그 허리케인 다쳤는데 어디였더라? 칠레 남 플로리다였나 다쳤었는데 뉴올리언스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응을 못해가지고 구호품도 없고 먹을 게 없고 막 이랬었고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관료주의에. 바로 그럴 때 칠레에서는 광산이 붕괴됐고 똘똘 뭉쳐서 구출해내니까 이게 007 작전처럼 구출하는 게 밑에 뭐 폭약을 집어넣어서 폭탄하고 산소를 공급을 하는데 타가지고 어떻게 하고 해서 이게 굉장히 들어가서 그때 한국 기사 검색해보세요. 세계 한국 신문뿐만 아니라 세계 신문에 검색이 되니까 칠레 사무소 광산붕괴 하면 곳곳에 나올 거여서 한국 신문도 돼서 특필 됐었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고등학생이었어? 기억 안 나 이거? 위에서 신문 안 보나? 자, 지금 찾아보세요. 그래서 했는데 이러면 이때 지지가 올라왔는데 칠레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경제는 계속 이 대통령 하에서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그거를 영향받지 않고 잘한 이게 뭐냐면 그 캡슐 있죠? 이 캡슐을 집어넣어서 캡슐에 한 명 한 명씩 태워가지고 밖으로 탈출시켜요. 이 캡슐을 만들어가지고 60일이니까 2달 동안 이 캡슐을 만들어 로켓처럼 한 명 한 명 있는데 또 놀란 게 여기서 들어오는 게 캡슐을 서로 먼저 안 타겠다고 해가지고 언제 마지막 사람 무너져서 할지도 모르는데 이 캡슐 통해서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휴먼 정신으로 했고 이게 뭐 칠레 뭐 정신과 과학 기술과 접목돼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60만 명에 달한 독일 오늘날 사실은 칠레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 틀린 이유는 바로 독일계, 스위스계 인대 이민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민족적 지정학적 연대부라는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아르헨티나 있죠? 아르헨티나는 발전을 못했던 이유가 아르헨티나의 대부분 이민자들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민에 와서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의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을 아르헨티나로 생각 안 했어요. 누구라고 생각했나? 이탈리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60년대 대표인 일화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이탈리아팀하고 경기했는데 아르헨티나 국민들 대다수가 아르헨티나 팀을 응원하지 않고 이탈리아 팀을 자기 모으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 게 왜냐하면 이민 1세대가 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 없어졌죠. 주가 없어졌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민은 직접 일세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은 없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민 1세가 한번 선정했을 당시까지는 민족적 지정학적 연대를 올려서 자신이 이민온 국가보다는 자신이 원래 살고 있다. 여러분들 허 그러는데 누가 여기 뒤에서 허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이민 많이 가 있지? 미국 1세대.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미국 이민가 할아버지나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월드컵을 누가 원하는지 아세요? 한국 원해.
내가 그거 알아요. 미국에 유학할 때 교민들하고 열심히 월드컵 경기 봤는데 94년인가 98년 미국 월드컵 했을 때 근데 한국은 안 하지 미국은 안 해요. 사실 이 세대 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칠레는 틀렸어요. 칠레는 독일계 이민인데 민족적 지정학적 독일계 아이를 사이지 않고 언어적 유대감으로 독일적인 사회를 독일이라고 왔다는 자랑을 수하했지만 스페인어를 쓴다는 언어적 유대감 속에 라틴 아메리카 칠레란데 그 칠레라는 국가에 굉장히 애양심이 있고 거기에는 무슨 있으면 아르헨티나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보다는 사실은 식민 모국에 자기가 원래 왔던 이민 본국에 관심이 있는데 칠레는 국가가 작아요.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다음에 나라가 작고 지하도 넓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변국인 페루나 아르헨티나가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 땅을 뺏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위기 앞을 붙이면 꼴대 뭉쳐요. 출신이 없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위기감이 우리는 칠레이다. 독일인이 앞서 칠레이라는 그런 걸로 훨씬 더 할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또 차이가 있어요. 또 여기 차이가 있어. 또 한 가지 민족 정선. 칠레는 카톨릭 국가지만 원래 독일계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독교예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들이었어요. 이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여러분들 보면은 올려볼래? 우리 적어놨는데 다음 PPT에 있나 본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 카톨릭 국가와 기독교 국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거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할 때 PPT 다음 PPT 적어놨는데 올려놨어요. 미국이든지 독일이든지 영국이든지 한국이든지 뭐 카톨릭 기독교로 대변되는 거하고 카톨릭 교회가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 교회가 가족 중심 국가예요. 이 남부 유럽 생각하죠. 남부 유럽 카톨릭 민국가들 포르투갈, 이태리, 스페인 굉장히 가족 중심이고 대가족이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요.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가족 중심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있어요. 카톨릭 국가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고백성사에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해도 내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어떡하냐? 성당 가서 신부님한테 고백성사 하는 순간에 그 죄가 신부님이 내 죄를 사해준다고 하고 보석을 줘야지 내 죄가 용서가 돼요. 하지만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목사님이 네 죄를 사하노라고 하면 죄가 사해져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카톨릭은 회개하는 게 아니야. 신부님한테 고백해야 돼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기도 혼자 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하느님과 대화하지만 스스로의 성찰이에요. 내면적인 성찰이에요. 성찰. 내면적인 성찰. 성찰 시간이 많아. 리플렉션을 하죠. 카톨릭은 나 솔직히 나 카톨릭인데 고민 안 해요. 그냥 했다가 신부 이런 것까지 고백해야 되나? 하다가 신부이 잘못했는데 한번 고백해 창피하게 문에다 놓고 신부이 내 죄를 사함으로 하면은 또 내가 너무 심한 죄를 잘못하면 신부님 보석을 막 주면 그 보석 언제 하지? 보석이랑 해봤자 지금 뭐 기도문 한 번 외우라 아니면 기도문 묵주기도 한 단 맞춰라 근데 묵주기 5단 맞춰라 그거 하려고 30분을 30분 언제 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이건 빼놓고 얘기할까 뭘 고민하기 시작하고 성찰이 돼야 안 돼. 성찰이 안 돼요. 그냥 내 죄를 생각해가지고 뭐 할지 그걸 끝에요. 생각하지 못한 고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면 신부님이 해준다고 해요. 그 보석을 뭘 하라고 해요. 카톨릭 신자? 무서워 보이지? 이게 원래 유럽에서 루터교가 나타나기 전까지 유럽을 1500년까지 지배한 카톨릭 전통 방식이었고 이게 남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 남아있고 한국도 카톨릭 신자인데 이게 일상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어때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찰, 자기 성찰. 그래서 보통 기독교 국가에서는 자기 성찰, 내면성, 그 다음에 그 외향적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남부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뭐냐면 일단 밥 먹고 다 밖에 나가면 어울려요. 보통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일 끝나면 보통 가족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죠. 남부 유럽은 대가족이지만 대가족 중심인데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 국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는 날씨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일단은 가족끼리 밥 먹고 밖에 나가는 게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대가족 위주가 아니라
특화적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가 기독교 바다이고 어디가 카톨릭 바다인 것도 사실은 문화적인 독특해. 남부 유럽은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크고요. 왜 가족 중심이고 아르헨티나나 남아메리카 차이는 그런 차이를 생각해서 기독교 카톨릭 차이. 카톨릭의 차이는 그 집단적 대가족주의 그리고 그 기독교권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자기 성찰적인 성향이 있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적인 사회를 맞다가 있다는 거, 언어적인 때문에. 그래서 칠레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와 틀리게 아르헨티나 사람 말이 굉장히 많아요. 칠레 사람 그렇게 많이 많지 않아요. 아르헨티나 사람은 90% 말, 이게 뭐냐면 아르헨티나 사람은 90% 믿지 말라고 그래요. 얘가 예쁘면은 조금만 예뻐도 진짜 예쁘고 예쁘지 않아도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뭐 내가 하나 사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다 좋다고 그러고 한 점수를 한 D를 받아도 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애고 이렇게 돼요. 눈이 보면 네 눈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그렇게 나와. 칠레는 그런 전통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킬 것도 뭐 지킨다고 그러고 내일 9시 보자면 9시에 스타트하잖아요. 칠레는 9시에 모인다면 9시 지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칠레 경제 상황. 굉장히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죠. 20년 연평균 상승도 계속하고요. 2002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 압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 성장했고요. 칠레 경제 상황 PPT에 올려졌죠. 한국의 진출 전략. 이거는 뭐 참고를 하세요. 칠레는 인구가 적어요. 내수장은 적으나 남미 자유무역의 선두주자 영내 교두보. 영내 교두보는 칠레를 통해서 인근 페루나 아르헨티나 수출하는 교두보를 이용할 수 있고요. 04년 4월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조 체결 한국 상품의 가격등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대칠레 수출이 FTA 체결 이전과 이후 지속적으로 대칠레 수출이 늘어나는 걸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칠레 수출 수입도 3배가 증가해서 근데 칠레에서 수입하는 것 대부분은 농산물과 구리 같은 지하자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얼핏 보면 한국과 칠레는 한국이 무역 적자예요. 하지만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의미는 구리를 비롯한 광물 수입에 기인했고요. 당연히 칠레하고 FTA를 맺음으로 인해서 구리 아연들을 안정적으로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성과를 갖고 왔죠. 칠레 자동차 시장 대부분 수입이잖아요. 피노체트 이후에 공업 분야는 포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산 승용차가 FTA 체결 5년간 35% 증가했어요. 일본 차보다 FTA 덕택에 한국 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엄청나게 잘 팔려요. 관접시 들어가죠. 그러다가 중국과 일본 인물들도 칠레 FTA 체결했고 한국의 FTA 시장 선전 효과가 점차 시작되고 있고요. 한국하고 FTA를 맺으면서 한국이 한 가지 실수한 게 한국이 칠레가 한국 역사상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당군에 처음으로 FTA 맺는 거였어요. 칠레는 적극적이었는데 한국은 적극적이지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때였는데 몇 년을 끌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이 FTA 체결을 주도한 주한 칠레 대사를 모시고 강연을 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첫 번째 한마디가 자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한국의 경제력이 칠레의 몇 배인데 도대체 우리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FTA 하는데 몇 년씩 끌었냐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문구 하나하나 따지면서 끊는데 자기는 한국 정부가 도저히 이해 안 됐고 한국 국민 정서가 이해 안 간 게 한국 칠레 FTA 맺으면 손해는 칠레가 보고 득은 한국이 볼 거를 칠레 국민들은 알고 자기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한국 FTA 맺겠다는 건데 한국은 뭐가 두려워서 그렇지 하냐고 뭐가 두려워서 국민이 반대하냐고 그 말을 처음 했어요. 어차피 한국은 공산물 수출 안 하면 먹고 사는 못 나라고 애들이 쓰니까 칠레에서 한국산 자동차, 한국산 핸드폰, 한국산 가전제품 엄청나게 밀려들 텐데 도대체 뭐 때문에 반대하냐고 했었는데 결국은 바로 그런 정서 때문에 FTA 체결하려면 체결 즉시, 발효 즉시 관세를 전면 체크해줘야 되는데 칠레 때는 그걸 못하고요. 시험 삼아 했기 때문에 한미 FTA를 체결하기 앞서서 시험대로 경제 규모가 만만한 칠레를 먼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철폐를 즉시 철폐가 아니라 대부분 5년 또는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하게 됐고 그래서 칠레 와인도 발효되고 나서 5년인가 10년 동안 철폐돼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했지만 와인 그 관세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선전 효과의 제도를 사실 한국이 누리지 못했어요. 그 덕에 그 대신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그걸 보고 체결 즉시 전면 관세 철폐를 하는 바람에
그 5년 먼저 했지만은 그 선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선점 효과가 점차 희석이 됐죠. 그때 한국이 10년 관세 1년에 전체적으로 10년 관세 철폐 이런 게 없었고 즉시 철폐를 대부분 했으면은 지금 이거를 이런 일본과 중국의 그 효과를 많이 못 누렸을 텐데 그때 5년 관세 철폐, 10년 유예기간 철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요. 한국 농민들도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칠레산 포도를 수입하면은 한국 포도 사람 포도 농가가 쫄딱 망할 거다. 그래서 제가 괴멸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에서 포도가 출하될 때는 그때 한해서는 칠레 포도가 들어와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산 포도가 들어올 때는 칠레 포도가 관세에 안 들어와요. 이 한 가지 사람들이 감각했던 게 한국산 칠레 포도하고 칠레산 포도 맛이 틀려. 우리나라 포도 어때? 캠벨 포도죠? 어때? 씨가 있어요? 있죠? 두껍죠? 사실 내가 봤을 때 한국 포도가 더 가격 맛있어. 칠레 포도라는 건 여러분 아는 미국 포도 있죠? 초리포도나 이런 거, 씨 없고 뭐 껍질째 먹는 거. 자, 여러분들 한국 포도하고 칠레산 포도, 껍질하는 포도 먹을 때 어느 걸 먼저 먹겠어? 개인적인 기호예요. 한국산 먼저 먹어. 그리고 개인적인 기호예요, 또 그거는. 그 보통 와인하고 먹을 때는 한국 포도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달아가지고. 와인하고 콩자고 먹을 때는 그냥 껍질 없는 수입산 포도 먹는 게 더 맛있고 먹어보세요. 내 말이 맛있으니까. 아니면 비행기나 양식당 가서 디저트 나올 때는 한국산 포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쉽게 뱉어내려고. 그래가지고 치즈 같은 거랑 먹을 때는 또 서양산 포도가 더 맛있어. 맞아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서로 간에 선점을 안 해요. 한식 먹고 한국산 포도가 맛있고 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윈윈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포도 재배 농장 오히려 지배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포도가 인기 있다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장사할 때 같은 업종의 주변에 많으면 장사가 될까 안 될까? 더 잘 돼요. 장사의 원칙은 나하고 같은 업종의 주변에 많이 모였으면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변형의 법칙이야 여러분들. 나 홀로 가게는 장사가 안 돼요. 나는 똑같은 가게가 몰려있으면 장사가 잘 돼. 갈비집이 쫙 몰려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장사가 다 같이 해야 돼요. 윈윈 효과인데 포도도 수입산에 들어와서 오히려 한국 사람이 새로운 포도에 대한 맛을 기워주면 한국 사람도 안 먹어봤지만 포도를 더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먹어야지 계속 먹고 싶지 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안 먹어. 그리고 삼겹살 칠레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하면은 국산 양동무가 쫄딱 망한다고 반대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사육하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육품 늘어났고 한국의 돼지고기 산지 가격 오히려 더 상승했어요. 그래서 칠레에서 농산물 수입한다고 해서 한국 농가에 피해된 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또한 국내 시장에 이걸 계기로 와인 대중화되기 마련을 하게 됐죠. 칠레에서 와인 정말 싸고 좋습니다. 싸고 좋은 칠레산 와인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과 이런 윈윈 효과,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하나 꼽히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으면. 아까 칠레에서 언어적 유대감, 독일의 어떤 문제점이 언어적 유대감은 필요를 잘 질문했어요. 언어적인 유대감은 처음 이민을 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독일어를 쓰죠. 독일어를 쓰는 자기들끼리 유대감 있죠. 우리는 독일 민족이다. 그 유대감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라틴 아메리카 칠레 어때요? 지역끼리 고립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독일 유민 사회가 칠레 사회에서 동떨어져서 노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칠레의 엘리트가 되면서 칠레 사회에 녹아되면서 칠레 전체 사회에 이끄는 하나의 큰 문화 흐름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스페인어라는 언어적인 공통성으로 같이 똘똘 뭉치게 되죠. 중앙에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흥미. 자, 또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요건 책을 보도록 하세요. 책 어디 나와 있냐면 이 책 페이지 보면은 여기 그 160페이지 나와 있어요. 이거 160페이지 나와 있는데 책이 뭐냐면 책 제목이 이렇게 왔어요. 한 마리 고양이와 20마리 쥐. 한 마리 고양이 누구예요? 미국. 20마리 쥐는 남미. 여러분들 고양이 앞에 쥐란 말을 쓰죠. 쥐가 고양이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잡아먹히죠. 그래서 사실은 199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는 고양이 앞에 쥐였어요. 한 마리 고양이 앞에. 미국한테 꼼짝 못하고 언제든지 발견됩니다. 한 마리 고양이와 20마리 또는 한 마리 토끼와 20마리 개미를 표현합니다.
19세기에는 미국에서 뭐로 표현했냐? 라틴 아메리카의 미국이 후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가면서 후원에서 뭐를 바꿔요? 앞마당으로 표현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이 앞마당이니까 라틴 아메리카를 건드린다는 건 꼭 미국에 대한 선정국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시작하죠. 언제? 1832년 몰로 독트린을 터트려요. 여러분들 세계사 배우면은 몰로 독트린을 처음 다룰 거예요. 세계 반드시 다뤄.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웠었는데 세계사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설명해 줬는지 아직까지 기억해. 몰로 독트린, 뭐 위대한 미국을 설명하면서 이 몰로 독트린 위대한 거는 그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 미안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그 배경을 몰랐던 얘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몰로 독트린 배경은 뭐냐면 단지 이거예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몰로 독트린 터뜨린 거예요. 말은 멋있어요. 몰로주의. 신대륙이 구대륙의 개입 불가를 천명해요. 대신 구대륙도 신대륙의 개입 불가를 천명한 거예요. 그리고 1904년 시도어 루스벨트 20세 대통령이 몰로주의 더욱 확장해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군사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게 각자의 그 권리를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때부터 몰로주의는 몰로 독트린에서 되고 이 목적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독점적 지위 확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메리카의 경찰관을 자처해요. 불량배를 체포하는 경찰관을 자임해서 공식적으로 참여해요.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자치를 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같이 우수한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민주주의를 할 있는 국가가 라틴 아메리카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명백한 운영론 주창했다고 했죠. 명백한 운영력, 자치 능력이 없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어때요? 미국이 이끌어가는 게 다양한 운명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카톨릭 국가하고 기독교 국가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먼저 아세요? 칼뱅주의, 스위스에서 있었는데 이 칼뱅주의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소명을 받고 태어나요. 하느님으로부터. 그 소명은 이름이 뭔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이유를 태어날지를 이 하느님이 정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몰라. 한 여러분들은 주어진 자리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명이 뭔지 몰라. 하지만 그 주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느님이 부여하는 그 소명은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될 소명을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자로 살 소명을 못 받았으면 발버둥 칠 필요 없어. 발버둥 치지 마. 열심히 기도해. 공부하면 뭐해? 여러분들의 소명이 빈자가 돼서 그냥 살아갈 소명이면 열심히 공부를 그렇게 돼.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때요? 운명 예정적인 자유고 카톨릭 국가에서는 자유의지가 더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은 하느님만이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그랬죠. 영어에 이미지로 나와요. 하느님 우리랑 같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인간만이 하느님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가 크게 해석했죠. 인간만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느님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 자유의지는 뭐예요? 선택할 권리예요. 원래 인간은 무지한 상태였어요. 이노센트한 상태였어요. 그 이노센트한 상태가 깨진 게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바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선악과가 뭐예요? 영어로 무지당주의죠. 지식을 알기, 지혜라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성경이냐면 인간은 무지한 상태, 이노센트했고 선과 악이 뭔지 몰랐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선과 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여러분들 컨닝하고 대출 부탁하고 그건 절대로 여러분 자유의지야. 뭐 응시할 것도 내 자유의지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시험 못 봤어. 나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선생님 이번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이거 꼭 못 받으면 우리 집안 행사가 어려운데 메일 올려주면 안 돼요? 이메일 보내는 건 여러분 자유의지고 내가 그거를 무시하는 것도 내 자유의지야. 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에서는 운명 예전보다는 뭐 해주는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서 뉘우치고 기도해서 하면은 막판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 카톨릭에서는 자유의지로 초점을 맞추고 카톨릭권에서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어디에 자유의지보다는 어디에 운명, 이런 게 칼뱅 학파에 쓰여 있어. 거기에 나중에 자본주의가 발전에 도움이 돼요. 서구 자본주의가. 그것까지 안 기억하고 찾아보세요. 뭐 발음이 칼빈 뭐 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검소하게 살면서 일하고 하나님 설명을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강을 저축하는 게 우리 청량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양으로서의 우리가 할 일이고 어쨌거나 그게 무서웠던 게 기독교 국가에서 다인의 진화론이 나오죠. 다인의 진화론과 맞물려서 19세기 뭐가 된 인종차별이 나와요. 식민시대 때 19세기 이전에 인종차별가 생기 없어요. 인종차별이 나오는 게 그 다인의 진화론 선택받은 종이 있어요. 우월한 종이 선택받아. 이게 누구예요? 백인종. 독일은 어때요? 아리안족. 우월하게 진화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한인부터 어때요? 선택까지 받았는데 특정한 민족은 한인부터 그런 소명을 받고 태어났어. 다인의 진화론이 그걸 증명해. 그래서 19세기만 20세기 초 중반까지 제국주의 침략할 때 됐고 독일은 또그 유대인 학살 등등 모든 배탕이 된 거죠. 그렇죠? 선택받은 민족 한인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민족이야. 명백한 운명론이에요. 특정 민족은 그런 선택을 못 받았어.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그런 민족을 선택하지 못한 민족을 이끌어야 돼. 하느님의 뜻으로. 그리고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요. 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확산시켜는 21세기 부시 이라크 침공도 뭐 이런 면에서 미국이 계속 세계의 상대 경험도 한번 했었고요. 라틴 아메리카도 파국에 대한 불가성 원칙을 강조해요. 라틴 아메리카도 뭐하냐? 미국처럼 라틴 아메리카 우리들도 다른 나라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른 나라도 라틴 아메리카 간섭하지 말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힘이 없는데 이런 말 해봤자 우습지. 그렇죠? 19세기 말에 대한제국이 고종이 아무리 그 독립을 선언해봤자 뭐 일본, 러시아, 중국이 한국 안 건드렸어요. 우스운 것이. 힘이 없는데. 힘이 없어도 말장난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미국이 무력, 기력, 군사 개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쿠바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니까 케네디가 피그마를 침공해요. 실패로 끝나지만 65년 미국을 대표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보시 정부 정복해요. 74년 칠레 피레트 구테타를 대외에서 지원해요. 79년 니카라과의 산디 혁명 후 공산 정권 붕괴에 소마다 독재에 보였던 방위군 축출이 콘트라방군을 미국 CIA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요. 문제는 CIA가 콘트라방군을 지원해주고 무기도 지원해주는데 이게 CIA 비자금으로 사용됐고요. 국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게 스캔들이 돼가지고 레이건 때 이게 콘트라방군 스캔들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됐고 레이건 대통령 재산이 위협이 됐었는데 몇 명이 책임을 졌어요. 우리는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우리끼리 했다. 대통령은 책임 없다. 그러니까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나중에 문서 공개됐다고 그랬겠죠. 이미 알았겠죠. 괜히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레이건 대통령 재산할 때 큰 이슈가 됐었고 그때. 자. 레이건 정부 때 엘살바도르이 내전 개입했고요. 위대한 미국 건설을 위해서 83년 10월 카리브해 소국 그라나다 미 해병대 1만 5천 명이 침공했어요. 목적은 교환학생,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환학생은 30년 미국 학생 10년 도모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라나다 정부가 마음에 안 들었고 이걸 빌미로 해병이 침공을 해가지고 위협을 했는데 목적은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 정부의 경고성 공격이었고 니카라구아 산디니스타 정부는 남미 좌파 정부할 때 다시 다룰 겁니다. 89년 노리아 대통령이 이 파나마 운하가 걸려있는데 노리아 대통령이 원래 파나마 운하가 파나마게 아니라 미국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1999년에 반환 합의로 돼 있었는데 노리아가 파나마 민족주의를 강화하려고 해요. 이걸 빌미로 결국은 독재자라는 빌미로 결국 해병대가 비행기에서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대통령 공항에 떨어져서 총격전이 벌어서 결국 해병대를 그 대통령을 잡아가죠. 이게 나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미국 애들 기숙사에서 있을 때인데 막 지금 뭐 영화 같았어요. 뭐 CNN에서만 나오는 이때 막 CNN 처음 나올 때였거든요. 막 CNN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보는데 해병대가 막 낙하산도 딱 내려와요. 뭐 기관총을 쏴서 막 사람들 죽여. 대통령을 장악해서 노리아 미국의 대통령을 댓글이 막 들고 와서 미국 애들이 막 열광하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라틴 아메리카 어느 국가가 감히 미국의 단기를 들겠습니다. 못했죠? 마약 밀매 혐의로 플로리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에스코바르 있죠. 대표적인 마약 카르텔이 있었어요. 콜롬비아. 코카인이 최대 공처가 콜롬비아였는데, 코카인 최대 공처가 콜롬비아였는데, 이거를 미국 아버지 부시 때,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에 아버지 부시 때 콜롬비아에 군대를 보내서 이거 소탕하기 시작해요. 이게 또 영화가 나왔어요. 잠깐 수업 시간이 잠깐 보여줄 건데,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이 정도로 그 콜롬비아가 사실은 치안이 불안한 상태였는데, 이게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에스코바르가 좀 테러도 저지르고 했다가 아버지 부시 때 90년대 이거 완전 속탄시키고 이 사람을 살해를 해요. 살해한 다음에 콜롬비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국가가 돼요. 이거 멕시코가 안전한 국가였었는데 풍선 효과로 이 마약 카르텔이 어디로 넘어가요? 콜롬비아에서 딱들이 정리해주니까 멕시코로 넘어가요. 멕시코가 지금 치안이 굉장히 불안해졌고요. 그러다가 어때요? 결국 멕시코는 마약과의 전쟁 선언을 포기해버렸어요. 하고 지금은 뭐 그래서 그 마약과의 전쟁 선언을 포기한 정당이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2000년에 들어와서 멀로주의 종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영향력이 2000년대 들어서는 급격히 쇠퇴하고요. 이 자리를 누가 메고 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중국이 메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